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청도 되게 어색하다. 아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합시다. 네. 자, 그냥 박수 한번 치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자, 저는 삼청동 책벌레 남 실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산과 마포를 주름 잡고 있는 용마클럽 인간 송태춘입니다. 인간 송태추 씨 너무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꼭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책을 좋아해서 저는 아직도 이제 책이 최상의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이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한국 작가에 대해서는 늘 말을 아껴왔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남 실장님이랑 친해지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중고책을 구매하면서 처음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주 만나면서 이런저런 책 얘기를 했지만 한국 작가에 대한 거론은 마강수 선생님, 마강수 교수님 외에는 한 번도 없었는데 저희가.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보면 자기의 독서 감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컨텐츠는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그냥 홍보 느낌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제 3, 40대 아재가 책을 한번 책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들고 온 책이 있죠. 그렇죠. 요즘 아주 뜨거운, 정말 뜨거운 감자.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옛날 사람 같다. 요새 뭐라고 하죠? 핫한 작가? 핫한. 예. 성혜나 작가님의 고공행진하고 있는 혼모노 따당. 단편집을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책이 되게 유명하다, 잘 나간다를 판단하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정독도서관에서 책을 자주 빌리거든요. 근데 도서관에 이 작가 이름을 검색했을 때 다 무슨 예약 5명, 뭐 예약 4명, 그래서 책을 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핫한 작가더라고. 저는 핫한 작가, 잘 나가는 책의 뭐랄까 어떤 모습들, 형태들을 돌이켜 보면은 뭐 이제 잘난 척하자면은 친구들 중에 읽은 친구들이 구설로 성혜나 작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올 때도 있지만 제가 느낀 건 얼마 전 합정 교보문고에 갔는데 네. 베스트셀러 라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성혜나 작가님의 혼모노가 여러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엄청 늘고 있네. 띠지의 그 자극적인 문구 있잖아요. 넷플릭스 웨보나 성혜나가 있지. 요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총평으로 넘어가면서 살짝 그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너무 좋죠. 성혜나 작가님의 혼모노, 저의 총평은요. 네.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은 소설의 즐거움. 근데 평소에 소설을 좀 자주 보세요? 아주 좋아하고요. 네네. 제가 고등학교 때는 문학 전집을 다 읽는 걸 목표로 네네.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 3분의 1 못 읽고 멈춘 것 같은데. 아. 근데 그 이후에도 소설 읽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책에는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있잖아요. 네네. 시, 에세이, 소설. 그 중에 저는 특히나 시와 소설을 좋아하는데 네. 좀 간접 경험의 즐거움, 간접 경험뿐만 아니라 감정의 즐거움, 저렴하면서 재미있는 취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달에 한 권 혹은 두 달에 한 권 정도. 저도 이제 책을 되게 즐겨 보는데 가성비라는 측면에서는 진짜 압도적인 것 같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소설을 사실은 진짜 개인적으로 즐기려고 읽거든요. 잠들기 전에. 재밌으면 물론 이제 잠을 못 자지. 하지만 대부분 자요. 하지만 그 소설이라는 게 엔터테인먼트 측면에서 저는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없으면 이게 이게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이제 한국 작가들은 던져버리는 측면에 속했는데 그 한국 장가 던져버렸다는 거, 그 오만 방자함 너무 좋은데요.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예. 우리 그 한국 작가들이 너무 무겁게 써요. 맞아. 책을. 문학에 대한 너무 무거움이 너무 커요. 저는 이제 이게 어디서 비롯됐는지 되게 모르겠는데 젊었을 때는 그냥 젊은 치기로 뭐 예술한다는 느낌으로 소설을 써서 그런가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어떤 문학의 시대는 저물었고 이제 영상의 시대, 뭐 사진과 영상의 시대가 도래하고 족 같은 소리죠. 저도 이제 문예창작학과를 나왔지만 저보다 이제 성적 좋은 애들이 사진학과나 영화학과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90년대 학번이니까 그때부터 이미 문학의 어떤 그 위세가 꺾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약간 도태되는 공룡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차피 니네 좋은 소설 모르니 나는 내 예술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런 느낌이 강했어요. 특히나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할 혼모노의 성혜나 작가는 여성 작가지만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이 어떤 신간을 기다리는 소설가의 등장이 너무 없었어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이제 남성 작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편가르기 이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같은 세대를 공유한 어떤 기억과 그런 어떤 문화적 풍토가 있다면 거기에 공감해서 우리가 더 책을 읽을 수 있기 마련인데 그러한 어떤 그 우리를 선도해주는 약간 그런 작가들이 부재했던 게 큰 원인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한강의 노벨 문학상으로 좀 대변되는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약하고 너무 약자고 이런 소재들 때문에 책을 읽기가 조금 부담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너무 동감하는 게 책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즐거운 가성비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문학 자체가 가성비라는 게 아니라 10,000원, 20,000원이면은 몇 날 며칠 재밌게 놀 수 있는 놀이문화가 요즘에 많지가 않잖아요. 없죠, 거의. 그런 부분에서 저도 독서 자체가 즐거운 경험을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조금 뭐랄까 너무 센시티브한 내용이라든가 접하기 어려운 부분들 혹은 사회적 경험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걸 확인받는 소설들이 많은데 감정의 경험으로서는 좋으나 즐거운 유희의 부분에서는 조금 큰 마음 먹고 읽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에 읽었던 손모노가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영화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재독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에 혼모노를 처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길티클럽 스무도 혼모노까지 읽고 구해집 앞에서 딱 멈춰서고 제일 먼저 이게 친구들한테 문자하는 거였어요. 송혜나 작가님의 혼모노라는 소설 읽어봤어? 10명 중에 7명이 읽어봤고 3명은 들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유유상종이라고 혼모노가 뭔데 씨발아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그만큼 제 주변 친구들한테 너무 재미있는 책으로 읽히고 있는 중이었고 저 또한 이걸 읽은 날 딱 완독이 끝난 날 남 실장님한테 연락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갑자기?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안 그래도 이런 영상 찍고 이야기를 좀 해보자 했는데 그 첫 번째 주제는 내 가슴에도 울림이 있고 한국 문학에도 울림이 있고 남 실장님한테도 울림이 있었던 그 정도인가요? 그래서 이 성현아 작가님의 혼모노는 제가 오랜만에 한 재독의 경험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걸출한 한국 문학이다. 좋네요, 아주. 한국 빼도 돼요. 한국 빼도 돼요? 네. 그 정도야? 이 정도로 좋은 글이라면 한국 빼도 된다. 그렇구나. 저는 이제 총평을 간단히 하자면 이 성현아 작가의 글을 읽었을 때 굉장히 노력해서 엄청나게 많이 쓴 그러니까 어떤 프로 글쟁이의 그 채취가 느껴져가지고 존나 검투사예요. 네, 그게 일단은 굉장히 이 책을 보는데 어떤 그 좀 내려놓게 됐어요. 되게 뭔가 비판적인 관점과 이런 것을 세우려다가 되게 열심히 듣고 보고 쓰고 하는 작가가 분명하다 이런 걸 많이 느꼈고 그 다음에 가장 이 소설집의 미덕이라고 할 만한 점은 성현아 작가는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고 그 상황을 보여주기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문장들이 그 문장의 속도도 빠르고 그 흐름이 굉장히 유려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독자를 굉장히 노련하게 이끈다는 점에서 그 부분을 이제 미덕으로 삼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여성성이나 기존에 이제 한 근 5년 내에 한국 문학에서 유행했던 뭐 여성성이니 어떤 타자니 뭐 어떤 그 동물성이니 이런 어떤 흔한 담론 외에 여성 작가가 쓰지 않을 법한 어떤 소재들을 과감하게 취득을 해서 그 나름의 관점으로 그걸 이제 형상화하려고 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소설에서 뭐 구애집이니 메탈이니 또 잉태기의 어떤 화자를 본인이 독자에게 나는 이렇게 봤어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노련함 이런 부분들이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혼모노라는 소설집에 담겨져 있는 이 단편들이 다 달라요. 제가 어느 정도로 느꼈냐면 친구들한테 혼모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마치 다른 작가들의 소설들을 한데 모은 소설집 같아. 그만큼 각 그 작품별로 뭐 관점과 시선도 재미있고 인물의 형태도 단역이란 표현이 맞나 소설에서도?
조연? 주변 인물? 주변 인물들의 입체성도 너무 두드러져 네, 있고. 네, 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이 아마 여러 번 죽다 살아나가지고 요즘 그래요? 회귀하잖아요. 성인하는 사람은 여러 번 회귀한 사람이 아닐까. 그 정도야? 너무 지금 칭찬하나? 네. 근데 그만큼 그래서 재미있게 읽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읽는 수려한 문장이나 템포감 때문에 독자를 이끌고 간다는 말에 저 또한 읽으면서 넉넉고 후루룩 빨려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문장이 가볍거나 뭐랄까 주제의식이 얕아서가 아니라 읽는 게 진짜 재밌어요. 읽는 행위 자체가 재밌다는 게 전 여친 일기장 훔쳐보는 것처럼 우리 아빠의 어떤 옛날 일기장 보듯이 너무 재밌는 사건들을 이렇게 막 훔쳐보는 듯한 그런 어떤 속도감.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속도감이 장점이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그 여러 작가가 한 작품집을 썼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었고, 저는 주로 이제 해외 문학이나 그 영문학을 많이 보는데 되게 미끈한 어떤 그 문장력은 있다. 하지만 그리고 그 속도감 있게 우리가 빨려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흡입력은 이분이 이제 설계를 잘한 거죠. 어떤 시선을 잡고 어떤 인물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봐야지 독자들이 같이 나에게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글 쓰기 전에 이런 생각부터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올바르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바람직한 작가의 자세인 것 같아요. 되게 보면 우리나라 작가들은 개인에 함몰돼 있거든요. 맞아. 그 어떤 작가의 경험이 거의 이 소설의 세계의 되게 작은 일부분인 것 같고, 그거를 확대하거나 그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주제를 가지고 독자를 납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소설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물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연민을 또 지가 갖고 있어. 지가 맞아, 쓰면서. 맞아. 그러니까 글이 그렇게 되는 거죠. 안 읽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공감도 안 되는데 혼자 연병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이제 불쌍한 척은 다 하고. 오토픽션 매니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작품의 이제 구조가 좋다는 말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이거는 영상 제작의 화법과도 닮아 있다. 이야기를 쓸 때부터 이 인물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는 기승전결이라는 말로도 배워오긴 했지만 그걸 쫓아가는 것을 어떻게 구조를 짜가지고 가고 등장하는 하나하나의 인물들 현연하게 잘 녹이는 것에 대한 스킬이 아주 우수해서 그런 부분도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문학이 살아나려면 지금 이제 영상과 유튜브 콘텐츠 그다음에 음악과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보면 이제 힙합, 제가 이제 힙합 같은 경우는 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랩 가사에 공감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랩이라는 게 그 래퍼가 그냥 주절주절 다 떠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인생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험을 섞어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문학 작가들도 기존의 고루한 그런 관습에서 좀 벗어나서 성현아 작가의 화법처럼 뭔가를 이제 보여주고, 그렇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고도화되고 되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뭐 정치사도 있고 또 막 무속과 정치가 난무하는 그런 어떤 픽션보다 더 픽션적인 한국의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젊은 작가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게 한국 문학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자기 이야기라든가 그 폐쇄성 있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한국 문학 작가들이 조금 아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친구가 없어 보니까. 재미와 유머, 즐거움이라는 것은 공감 능력의 영역이라고 그쵸?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쵸. 그리고 다양한 화자들에 대한 관점이 생기려면은 기본적으로 역지사지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이제 내가 뭐 여기에 나오는 뭐 인물들 중에 할아버지라든가 그 스무드에 등장한 어떤 그 인물들 있잖아, 할아버지라든가. 네. 그런 사람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나보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단순하게 자료조사랑 취조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맺어본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성현아 작가님이 갖고 있는 이런 관점은 이 사람은 분명 인싸일 확률이 높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하는 방식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 골방에서 글 쓰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과 필드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체화시킨 채 쓰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이제 아이인데 이처럼 노력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실 확률이 있고 혹은 아이라고 하더라도 네. 밖으로 막 시끄러운 아이가 아니라 네네. 내밀하게 자기의 관계가 있는 인물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러시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혼모노에 있는 7편의 그 작품들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거에 대한 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작품이 제일 좋으셨어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 정도. 아 왜냐면은 너무 빠져있어, 씨발, 다 좋아. 그래가지고 아 진짜? 순위 매기기가 조심스럽고. 우리 순위 한번 매겨봅시다. 7편 있는데 넘버 원. 가장 좋았던 거. 그냥 1, 2, 3등으로 하지 않고요. 네네. 이 사람이란 게 다 다면화되어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스탠스에 따라 1등들이 다 달라요. 그래요. 네. 너무 웃기죠. 절대로 이거 순위를 나누기 싫어서가 아 아니라. 우리 빨리 하자. 알겠어. 저는 제일 흥미롭게 보고 네네. 심장이 두근거리게 봤던 것은 네. 스무드. 스무드. 네. 그리고 제일 공감이 가고 재밌게 봤던 건 길티클럽. 아 길티 클럽. 주변에 이런 새끼들 많거든요. 주변에서 들어봤었을 법한 이야기의 공감대로는 네. 농촌 이거 뭐야 우호적 감정. 우호적 감정. 네. 제 제 개인적 서사로서 네. 인간 송태춘의 삶을 관통해서 너무 재미있었고 이해됐던 게 잉태기. 인택이. 네. 아니 잠깐만. 지금 성혜나 작가가 우리 태춘 씨 마음에 시간에 완전히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인가? 왜 이렇게 공감을 극렬하게 하지? 와. 너무 재밌어 진짜. 대박이다. 네. 잉택이. 네. 저는 일단 저는 구의 집이 제일 좋았고요. 아. 구의 집이 제일 1등이고 그 다음에 스무드, 길티클럽, 홈모노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 전편에 네 작품은 되게 좋았는데 우호적 감정인 잉태기 메탈은 별로였어요. 너무 평범했어. 그러면 우리가 그 한 작품마다 조금씩 커멘트를 해서 얘기를 한번 더 진행을 해보죠. 너무 좋죠. 네, 첫 번째 작품 길티클럽. 길티클럽. 호랑이 만지기라는 부제가 돼 있죠.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어떤 30대 여성이 김곤이라는 그 가상의 영화 감독을 이렇게 덕질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안 좋은 어떤 스캔들이 들리는데 그 스캔들 때문에라도 스스로 김곤 감독에 대한 그 비호를 하는 거죠. 비호를 그렇죠. 하다가 길티 클럽에 가입을 해서 이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소통을 하다가 뭔가 소통이 제대로 되지는 않죠. 그러다가 마침내 김곤 감독을 그 시사회장에서 만나가지고 어떤 김곤 감독의 입으로 어떤 그 스캔들에 대한 설명을 듣죠. 근데 이 소설이 재밌는 점은 처음에 이제 보여주었던 어떤 그 장면으로 처음에 김곤 감독이 이렇게 그 굉장히 노쇠한 호랑이를 만지는 장면으로 본인이 돌아가는 거죠. 본인이 돌아가서 어떤 패키지 여행의 일부로 호랑이를 만지면서 어떤 본인의 허위 의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드러내는 그런 어떤 마무리로 끝나는 그런 단편입니다. 이 단편에서 키워드들이 여러 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덕질과 팬클럽 문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위 말해서 시네필이라든가 네, 네. 그런 사람 뭐라고 하지? 아무튼 그 예술에 심취해 있는 어떤 그 그룹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류의 인간들의 단상.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대한 작가, 좋은 작가, 혹은 좋은 작품을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도덕적 해이, 윤리적 문제. 윤리적 문제.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작품이라든가 그 사람의 앞길을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박수갈채로 지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의 문제. 시스템에 대한 질문도 좀 생기기도 하고요.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의 주인공, 이 30대 이제 기혼 여성이시죠. 네네. 이분이 갑자기 이 감독한테 빠지게 되고 심취해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세계에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들도 좀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저는 대한민국의 K-팝, 엔터 문화랑도 엄청 닮아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저한테 인상 깊은 키워드였고요. 우선은 이거 어떻게 좀 읽으셨어요, 보시면서? 그러니까 저도 그 사실 이 길티 클럽을 읽었을 때 머리에 든 생각은 아 맞아. 나도 예전에 좋아했던 어떤 예술가, 뭐 영화 감독이나 이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추문으로 뒤덮이고 그 이제 유명한 미투 운동 같은 게 있잖아요. 추문으로 뒤덮이면서 이 사람에 대한 그 나의 입장을 반려해야 되나? 그건 그 시절로 놔둬야 되나? 이런 어떤 문제들 의식을 많이 겪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와가지고 되게 반가웠는데 사실 이제 해소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성혜나 작가도 이런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끝도 없는 논쟁이잖아요. 예술은 예술대로 뭐 독자성으로 인정해야 된다.
아니면 뭐 지금 세대의 관점에서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이제 그 30대 여성 기혼 여성이 현타를 겪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 어떤 깨달음에 집중한 게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미덕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자기 김곤이라는 감독은 대체될 수 있어요. 어떤 다른 어떤 영화나 다른 어떤 내가 한때 맹목적으로 좋아했던 그런 행위를 한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내가 뭐 이를테면 막 수집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막 책을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집에 더 이상 책을 쌓아둘 공간이 없을 때 현타가 오듯이 내가 하는 지금까지 무비판적으로 반성하지 않고 했던 행동들이 그 의미를 알게 되는 순간 세계와 나를 긴밀하게 연결시켜주는 어떤 이 고리들이 굉장히 허약한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관점에서 멈췄을 때의 어떤 울림이 조금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호랑이라는 게 이제 야생을 대표하는 거고 어떤 야생 또는 본질 이런 건데 사실 이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호랑이는 그런 것들이 다 거세된 뭐 발톱도 없고 이빨도 다 빠진 그런 어떤 늙은 약에 호랑이잖아요. 취한 듯이 이렇게 네. 누워있는. 그걸 만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이제 혼모노의 어떤 진짜 가짜 얘기와도 조금 연관이 되는데 이런 지점을 그냥 보여주고 끝나잖아요. 보여주고 끝나는 점에서 이제 독자들이 자기의 경험을 반추해서 아, 나도 이럴 때 있었지. 나도 한때는 이렇게 좋아했다가 돌아섰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어쩌면 우리 삶이 이런 어떤 시도와 흔적들로 점철되어 있지 않나. 그런 장면을 그냥 잘 포착한 것 같아서 저도 이거 읽고 좀 쓰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도 비슷하게 느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전 되려 우리 주인공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감독이 여기에 이제 다양한 주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감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같이 이제 그 길티 클럽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남편까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세부적인 묘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관찰하고 있는 이가 그들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정확히 보여줘요. 그 하물며 자기가 시네필이라고 말했던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인간들이 입체적이거든요. 네. 근데 정작 나라는 인물은 입체성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저는 그걸 보면서 무언가에 빠지고 덕질하는 사람들은 어쩌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은 자기를 잘 모르거나 자기를 잃었거나 무언가 기댈 썸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빠져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리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김곤이라는 영화 감독의 추문을 보면서도 비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김곤은 이미 내 안의 나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생기는 안 좋은 일들과 고통들은 자기에게 겨눠지는 화살과 같아서 이걸 비호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어쩌면은 국내에서 갖고 있는 극성 팬의 모습들, 형태들과도 닮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단순하게 문화나 어떤 뭐 그 감독 작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를 투영시킴으로써 나를 지키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여자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살아왔는지는 보여지잖아요. 아 그렇죠. 네, 물론 단편이기 때문에 그걸 다 보여주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책과 영화에는 문장 하나, 마침표 하나까지 의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주변 인물들에 비해서 디테일이 떨어지는 나라는 인물을 보면은 아, 이 인간은 자기의 그 그레이드와 레이어가 얕은 인물일 수도 있고 그거를 전 남자친구의 시네필 같은 전 남자친구가 싫어서 영화를 싫어하게 됐어. 그리고 내가 이 감독을 좋아하니까 내 남편이 이런 형태였으면 좋겠어서 머리를 기르라고 해. 내가 웹에서 만났던 영이라는 길티클럽의 친구를 만나면서 동질감을 느끼고 옆에서 만난 오프라인 클럽에서 만났던 애엄마를 보면서 나랑 또 같은 그렇죠. 시골 사람의 썸띵.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들이 다 주변 인물을 통해서만 보여지는 거야. 그렇죠. 나의 욕망이 아니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나밖에 없는 거죠. 이 여성은.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감독의 그 GV에 갔을 때도 꽃다발 사들고 가면서 내심 이 사람은 그 추문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감독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추문을 이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신감 있는 거죠. 예, 그 좋은 소름 돋았어. 서스펜스에 대한 얘기를 해서 영상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이 내용에서 테이블 밑에 있는 폭탄이 안 터지고 그렇죠. 이 서스펜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왔는데 앞에 네네. 그걸 수거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 김곤 감독의 사죄 이후에
나는 펑 하고 터지잖아. 이제 서스펜스가 끝난 거야. 사건이 끝나버리고 감정도 끝나버린 거죠. 그걸 보면서 좀 인상 깊었다. 굉장히 복잡한 한국 사회의 일면을 이런 어떤 덕질 문화, 그 다음에 어떤 예술가에 대한 팬심, 이런 모습들을 잘 스케치해냈다. 거기 등장하는 그 길티클럽 멤버들 보면은 영화 좀 안다고 개 꺼들먹거리잖아요. 굉장히 전형적이고 어디서나 발견되는. 그래 본 적 있나요? 저는 이렇게 팬클럽 같은 거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네. 아, 씨발 문학은 말이야 막 이지랄 하면서 하는 거. 제 주변에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가끔 네. 친구들이랑 술 먹다 보면 좀 꺼들먹거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부끄러운 자상을 보는 기분도 들었어. 거기서 이런 장면 나오잖아. 그 길티클럽 멤버들끼리 막 영화 얘기를 심도 있게 영화과 네. 애들이야. 네네네. 근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의 주인공이랑 애기 엄마랑 같이 온 맞아요. 그 경기도 광주가 아닌 전라도 광주에서 온 분이랑 네. 둘이 얘기하는 거 막 지들끼리 들어. 뒷동장 하다 얘기하잖아. 맞아. 저 언니들 너무 귀엽다. 그 건방짐. 나 영화 이만큼 하이어하게 잘 알고 이 감독애들 너무 잘하는데 니들 딱 그만큼 수준이구나 하면서 아는 척 하고 싶은. 자, 그러면 두 번째 작품 스무드. 제일 자 그러면 길티클럽 네. 이 혼모노 안에서 기준이야? 네네. 5점 만점에 몇 점? 길트 클럽은 제가 4점. 4점. 네, 4점 높여줬습니다. 저는 3.5점. 3.5점. 네. 원래 알지 시네필특 이악 물고 4점 안 줌. 자, 그러면 두 번째 작품 스무드. 스무드도 되게 잘 쓴 작품이죠. 정말 잘 쓴 작품이죠. 이런 어떤 소재를 잘 예술적으로 잘 드러냈다. 스무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거죠. 어떤 한 인물이 있어. 유명한 예술 작가가 있고 그 작가를 이제 도움 주는 매니저의 네. 역할을 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 한 명인 듀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듀이는 혈통은 한국인이겠죠. 하지만 이제 이민 3세대고 그리고 2세대인 아버지 때부터 한국 음식이라는 게 한국 문화랑 동떨어져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이제 작가가 한국에 전시를 하게 돼서 미리 하루 일찍 6월 24일 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 지내면서 생기는 우당탕탕 소동극이에요. 이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제목을 엄청 잘 지었다. 아. 스무드. 이 신자유주의의 주요한 전략 아닙니까? 스무드라는 작품이 그러니까 제프 쿤스라는 그 팝 아티스트 아시죠? 그 풍선계. 알아요. 풍선계로 유명한. 네. 그러니까 그 작품을 볼 때 우리는 물론 이제 부자들의 관점이지만 그게 뭔가 싶잖아요. 저걸 그냥 저런 걸 그렇게 금속으로 매끈하게 광택을 내가지고 크게 만들었더니 되게 잘 팔려. 저게 뭐야? 저게 미술이야? 그러니까 실체가 너무 너무 매끈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예술일 거라는 상상을 하잖아요. 저 안에는 뭔가 있을 것 같아. 너무나도 뻔하고 상품성이 가득한 외양에 우리가 신화를 덧붙이는 거거든요. 이게 몇 천만 원, 몇 수억에 팔렸다더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게 대단한 예술인 줄 알고 거기에 거짓된 신화를 막 붙이는 거죠. 어떤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이거는 어떤 이데올로기도 없고 어떤 주제의식도 없고 그냥 덩그러니 있는. 그러니까 무슨 뭐 저기 석천호수의 그 오리 그 이름이 뭐지? 아무튼 노란색 노란색 오리를 풍선. 크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눈에는 확 띄고 귀엽고 다양한 감정을 보여주는데 그게 전부야. 네, 곧 그게 현대미술의 어떤 그 주요한 전략인데, 그래서 그 제프와 듀이라는 사람도 신자유주의의 천병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전시되는 공간 자체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폐쇄적이고 일부의 어떤 특권층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는 거잖아요. 작품도 팔릴 수 있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듀이는 그런 어떤 너무나도 매끄러운 그런 그 이민자죠. 이 사람은 어떤 그 한국에 대한 일말의 감수성이 1도 없어요. 한국은 어떤 것일까 하고 왔더니 자꾸 내가 피부색으로 동질감을 느끼고 다가온 사람들한테 띠껍게 대하고. 존나 불편하지. 네. 한국 음식 뭐 처음 먹어보는데 정말 이상한 것만 주고. 감태 이런 거 주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엇갈림을 의도적으로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를 집어넣은 다음에 약간 조금 이제 뭐 휴대폰 배터리가 없다는 상황으로 그
광화문 광장 태극기 부대 한가운데 이제 밀어 넣는 거죠.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성조기가 흩날리고 있으니까 아, 난 미국 시민이니까 내가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딱 갔더니 미스터 김이라는 극우 이제 할아버지를 만난 거죠. 딱 말 안 해도 될 정도로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 보잉 선글라스 같은 거 쓰고. 맞아. 사실은 여기 이제 작품상에서는 태극기로 덕지덕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무조건 바지는 군복 바지야. 그렇지 견장 좀 있고 뭔가 이렇게 빨간색 마우라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맞아. 이러면서 또 외국인이 야 우리가 이 모임에 외국인 젊은 친구가 왔다 이것뿐인 거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관심도 없고 이 듀이라는 사람이 뭔가 도움을 청한다. 근데 뭐 이 정도는 우리도 해줄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얘기해주고 동맹국이라는 마음으로 이 그렇지. 정도는 해줄 수 있지가 아니라 우리 동맹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뙤약볕에 성조기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 우리를 좀 알아달라 이런 차원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뒤는 그게 어떤 맥락도 모르고 그냥 이끌려 다니다가 배지 그게 뭐 이승만 배지랑 태극기 배지인가요? 그 중에 이제 뭐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이승만보다는 이승만이 확률이 높죠. 시대적인 거나 네, 이런 네. 거 상황을 따지면은. 근데 저는 되려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났어요. 그쵸, 왜냐면 그쵸. 그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막 수려한 뭐 특수단과 여하튼 그래서 그 배지를 받아서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제프를 만나서 그 배지를 선물로 하는 거죠. 이것 자체도 너무 스무스한 거죠. 아무런 이데올로기도 없이 아무런 자기만성도 없이 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 것에 대한 인식 없이 와가지고 뭐 한국 즐거웠어 그러니까 뭐라고 끝나죠? 네. 뭐 부끄러웠다고 끝나죠? 아니요 엄청 좋게 끝났어요. 아, 좋게 끝났어요? 기분 좋은 인상으로 그럼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함. 우리가 이 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독자들은 듀이와 이 태극기 부대가 어떻게 아무 접점 없지만 이렇게 매끄럽게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한국의 지금 현 상황이다. 뭐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신자유주의 그 작품 얘기를 네. 하면서 스무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듀이의 보스인 제프 같은 경우도 듀이가 계속 물어보잖아요. 이 작품은 무슨 뜻이야? 뭐 이 작품은 어떤 거야? 하면은 제프는 그냥 싱글싱글 웃으면서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급 갤러리에 소수를 위해서 판매하기 위해 한국에 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작품 세계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재미있었던 것은 저는 이 인물이 막 이곳저곳 끌려다니면서 되려 한국에 대한 애정과 경험을 쌓게 되고 있는 것. 난 그것 자체로 서스펜스가 있었거든. 나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 그 단편에 이제 중간쯤 접어들면서 내 관점에서는 얘가 이러다가 사달라는 거 아니야? 저렇게 사진 찍고 서명 함부로 했다가 얘 보스인 제프한테 이슈가 생긴다든가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뭐 뒤에 일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태극기 부대 그 배지를 받아서 지부에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고 듀이와 더 단절을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후일담까지 진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인상 깊게 재밌게 봤던 것 같고 혹시 어떠셨어요 이 소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말씀하실 때 뭐 태극기 부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또 한국인의 관점인 것 같아요. 저는 듀이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의외로 신기했던 게 처음 제프보다 먼저 도착한 듀이가 한국에 이제 뭐 머시기랑 이렇게 머시기랑 만나잖아요. 네. 잘난 인간들. 네네네. 아마 그 뭐 큐레이터든지 뭐 그런 사람일 텐데 같이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듀이는 사실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래도 한국계니까 자기가 미국에 이제 오하이오 주인지 어디 같은 주 출신이어가지고 듀이랑 자기도 거기서 지낼 때 한인마트에서 김치를 사 먹었던 이야기, 내가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내가 한국 음식을 얼마나 뭐 좋아하고 한국에 대한 경험들이 있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듀이는 그런 경험이 공감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들이 피부색과 인종만으로 계속 한국적 경험을 너 이거 있지 하는 것 자체가 난 이들이 더 레시스 같이 보이는 거야. 뭐 그게 더 그럴 수 있겠네요. 폭력적으로 보이고. 그렇죠. 폭력이죠. 그래서 내가 원치 않고 낯선 음식들을 계속 권하고 그리고 그거를 왜냐면 미국인한테 갑자기 감태 이런 음식 요리한 것 자체가 좀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막 김치 안 먹어봤다고? 하는데 또 끝에 궁시렁거리듯이 얘기해. 진짜 김치 안 먹었다. 의아해라 해.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난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 듀이한테 엄청난 프레셔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 사람이 길거리를 거닐면서 말한 태극기 부대 사람들을 만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한국 사람인데 왜 영어를 못해? 이렇게 대하지 않고 그렇죠. 완전한 미국인과 완전한 이방인으로 대. 그렇죠, 그렇죠. 난 이게 더 신선한 관점이었어. 아무런 편견 없이 아 얘는 외국인이고 뭐 우방국이네 뭐네 이런 거는 좀 농담처럼 한 거였지만 미국 사람이고 외국 사람이니까 이들은 그냥 적극적으로 한국의 좋은 모습과 친절함과 정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나의 우방국이기도 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질문이 생기는 행위들이지만 이들한테는 그게 진심이잖아요. 애국이고 그래서 자기가 실천하고 있는 이 애국을 페스티벌로 표현을 하고 이걸 함께하고 독려해주는 이 젊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받아. 그리고 그 감동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뭐 미스터 김이라든가 가족들과 좀 단절된 태극기 할아버지들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 대한 실망과 슬픔 그러면서도 그들의 터치를 그리워하는 늙은이들인데 뒤는 되려 너무나도 미국적인 사람이지만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효가 있는 젊은 청년으로 보였을 거야. 왜냐면은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밀어내지 않고 그렇죠. 그들이 주는 가끔 우리 불편한 어른들의 호의 있잖아.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 착하고 선량한 청년처럼 보였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아이러니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진정한 유대를 원하는 사람은 소통을 잘못하고 있고 이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게 없는 사람 뭐 그냥 그냥 반가워 정도인데 듀이한테는 이게 한국적인 연대구나. 이게 뭔가 위로가 더 되는구나. 오늘 하루 나 정말 재밌는 시간 보냈어 라고 할 정도의 그러니까 이게 그 표현과 그다음 속뜻이 계속 불일치가 되는 상황을 연출해 내므로써 이런 아이러니를 주고 있다. 여기서 성혜나 작가님 개짱 멋있는 점 네. 말씀드립니다. 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쓰라고 하면은 네. 전 나로 시작할 것 같아요. 내가 제프보다 하루 빨리 왔다. 근데 여기서는 3인칭으로 관찰자 시점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1인칭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듀이 1인칭으로 가면은 듀이의 관점으로만 가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듀이가 받아들인 정보를 그대로 난 냉큼냉큼 먹게 되고 듀이가 느끼는 감정과 경험들이 내 경험이 되기 때문에 듀이에게 불편함을 준 사람들은 싫은 사람들이 되고 듀이한테 따뜻하게 등장했던 뭐 할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은 친절하고 따뜻한 애국 시민으로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걸 3인칭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렇죠. 이 혼란스러움과 아이러니를 계속 적절하게 섞어주는 거야. 나는 그래서 듀이를 보면서 듀이에게 애잔함도 느끼고 따뜻함도 느끼고 걱정도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 듀이가 갖고 있는 이 외부적인 경험들로 인해서 듀이에게 생길 나중의 문제를 또 우려하고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이 글이 3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서 듀이를 그려내므로 방금 잠깐 실장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느끼는 이 아이러니를 뭐랄까 부담감 없이 어려움 없이 느끼게 해주는 그 소설적 장치가 아니었나라고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재도 좋고 형식적인 어떤 접근, 구조 이런 면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단편이었다. 스무드는 별점 몇 점이에요? 그러면? 스무드 3.5점. 저도 스무드 4점 드릴게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표제작 혼모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혼모노 어떻게 읽으셨어요? 내용 한번. 네. 자, 혼모노는 한 4, 50대 문수라는 그 보살이라고 해야 무당이 무속인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무속인은 장수 할멈이라는 신령을 모시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어느 순간 신력이 떨어지는 순간이 오고 그 비슷한 시기에 신액이라는 새로운 무당이 집 앞에 이사를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의혹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무당으로서의 그 신력을 잃었는데 그 비슷한 게 신애기에게 가지 않았나. 그러면서 어떤 그 한국 사회에서 어떤 새로운 세대가 기존 세대를 밀어내는 어떤 느낌, 거기에 더해서 이 문수는 나름대로 미션이 있는 거죠. 나는 정치가와 그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름 이제 네임드 무속인으로 내가 하려고만 하면 신문에 이런 그 신년 운세 같은 올해 운세 같은 그런 기사도 써낼 수 있을 정도의 네임드인데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실력이 팍 떨어졌어. 실력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와중에 진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우선 고객 황보인가?
황보 맞아요? 네, 의원 아무튼. 네, 황보 의원에게 이제 굿을 의뢰를 받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소문이 다 돌아가지고 신혜기가 그 굿을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수는 절체절명의 결심을 하고 신혜기의 그 굿판에 맞짱 뜨러 가는 거죠. 혼모노 이번에 혼모노 읽으면서 키워드를 혹시 조금 느껴진 게 있었나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와 신도 있지만 이게 무당들 이야기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게 아티스트들의 이야기랑도 닮아 있다. 이 작업하시는 분들. 어떤 면에서 닮은 것 같아요? 우선은 이게 혼모노가 이제 진짜라는 네네. 뜻을 품고 있는 일본어 단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작업하는 사람들 이제 우연히 보다 보면은 네. 진짜로 작업하는 애들이 있고 작업을 기능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것을 사실은 저나 뭐 개인이 판단할 일은 아닌데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끼리는 은연중에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나 봐요 서로 그래서 저 친구의 진실된 작업 기능적으로 수행하는 것 혹은 여기에 신내림 이 장수할멈 같이 이 어떤 영감의 원천이 있다가 빠져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쫓거나 영원히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짚고 가는 뭐 이벤트 중에 하나가 뭐 전화로 하는 사주풀이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우리의 주인공은 문수는 그거는 짜치는 거다. 그치. 술인 거다. 근데 이게 예술한 뭐 예를 들어 음악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모든 예술을 통용해서 뭐 나는 뭐 밴드 음악을 하는 밴드 아티스트인데 돈 벌기 위해서 세션 할래라고 하면 나는 그런 거 안 해. 같이 또 느껴지기도 했어요. 막 약간 광고 음악이나 뮤지컬 뭐 약간 뭐 이런 거나 그러니까 내 본업이나 내가 진짜 진정으로 그 예술적 나만의 어떤 영감을 찾아서 한 게 아니면 나는 그게 가짜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혼모노가 흥미롭게 읽혔던 게 네. 무당이라는 정말 낯선 소재이지만 인기 있는 소재이기도 해도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조사나 이해도가 낮은 상태지만 이야기의 흐름에서 무당만 아티스트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좀 뭐랄까 치환시켜서 생각하면 또 쉽게 잘 재밌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았다. 저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으면서 진짜와 가짜에 대한 구분 이거는 히치콕식으로 말하면 맥거핀이다. 진짜와 가짜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 제목으로도 쓰였지만 뭐가 진짜이고 가짜인지는 사실상 우리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와 가짜의 구분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가 커피를 팔아. 저가 커피를 팔지만 내가 그 프리미엄 원두를 나만의 방식으로 로스팅하고 그거를 나만의 레시피로 뭐 이를테면 뭐 세계 챔피언 레시피를 가져다가 이렇게 해서 서비스해 주는 사람과 저가 커피를 사는 사람의 어떤 사업을 비교를 해본다고 했을 때 그거는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고객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진짜 가짜의 문제는 항상 어떤 그 어설프게 지식인, 어설프게 뭔가 나에 대한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꼭 그 진짜 가짜의 구분을 가져와 가지고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세상이 나를 못 알아주기 때문이야. 진짜 가짜라는 게 굉장히 어떤 그 변명거리로 쓰이는 상황이 더 많다. 실제 인생에서 뭔가 우리가 성과를 내고 이뤄내는 거는 진짜 가짜에 대한 어떤 그런 쓸데없는 고민이 아니라 하루하루 내가 들이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의 가치가 더 중요하지. 근데 항상 어떤 그 우리가 비평의 중거점이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할 때 얘는 진짜야, 진짜백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혼모노라는 뜻도 혼모노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쓰이기 시작하는 것도 그런 걸 약간 비아냥거리기 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혼모노는 야, 이 구역의 미친놈은 너야, 나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진짜가 나타났다. 혹은 막 오타쿠 같은 것도 얘기할 때 얘는 진짜 찐이다 라고 하는 뉘앙스로 혼모노를 많이 쓰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하의 의미나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다 표면적으로 진짜 가짜의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항상 오리진을 찾고 뭔가 이게 근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행동에 대해 항상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변명거리로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점들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이 어떤 이런 세태. 그리고 키드밀리 노래 중에 홈모노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홈모노 노래가 시작될 때 앞에 이제 그 여성 나레이션으로 진짜 뭐 진짜의 간지를 너가 낼 수 있냐? 겁나 흉내만 내는 놈이 존나 흉내만 내는 것들이 진짜의 간지가 뭔지 아냐? 이런 식의 워딩이 나오는데 이 소설에서도 그런 워딩이 나오잖아요. 진짜 하기야 뭐 존나 흉내만 내는 놈이 뭘 알겠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근데 역설적으로 이 이제 홈모노랑 다르게 진짜 흉내만 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좀 번외 얘기예요. 어쨌든 네. 저는 그 진짜와 가짜 얘기와 아까 이제 커피 이제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저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와 가짜라는 것을 구분짓는 것은 외부적 시선이다. 나의 태도나 나의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가 커피를 팔지만 그것을 만드는 수행하는 작업이나 뭐 고급 원두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가 커피의 진심이라는 어떤 태도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진실되고 진짜인 커피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매출로만 승부했을 때 이건 진짜 커피냐라고 하면 가짜 커피도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은 뭐 산미나 아로마가 중요한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은 프렌치 로스팅된 커피가 더 진짜 커피일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말해서 나의 평가가 아니라 주변인들의 평가에서 진짜와 가짜가 갈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들 주변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가짜같이 보이는 후진 것들을 내 가슴에 이제 척도로 삼는 거야. 이 소설의 이제 끝자락에 가면은 우리의 이제 문수가 끝내는 신이 안 왔잖아.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그러다가 그 신애기의 그 구판에 이제 쳐들어가가지고 작두를 타죠. 작두를 타잖아. 진짜 작두를 타. 진짜 작두를 타. 근데 그 순간 나는 문수가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행위를 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어쩌면은 문수는 그 알을 깨고 나왔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진짜라는 틀, 그리고 주변인들이 평가한 신내림 받은 무당, 뭐 수완 좋은 무당 이런 것들로 다 깨고 진짜 무당 자체로서 수행하는 행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처절하거나 불쌍하거나 아득해 보이지 않고 이건 환희의 감정으로 이 사람이 지금 작두를 타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막 토해내듯이 뱉잖아요. 내가 진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은 아까 예술에서 기능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한번 썼었는데 그게 저는 후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삶이라는 것은 계속 고루하더라도 반복적인 훈련과 수행 이후에 나타난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저는 신내림 받거나 어렸을 때 뭐 글빨이 좋고 운빨이 좋아서 시대에 타고나 천재 작가로서 소리 듣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꺼져버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수행하는 게 어쩌면 더 진짜의 기질일 수도 있겠다. 문수라는 사람은 어쩌면은 거의 이제 50세, 60세 엄청 긴 시간 동안 무당 생활을 했는데 이 인간은 신을 잃기 전부터도 이미 진짜의 세계에 어느 정도 들어왔을 수도 있다. 그 처음 시작은 신에게처럼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 일을 했겠지만 신발은 점점 떨어지더라도 그 자리를 지금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꾸준하게 그 일을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끝내는 신이란 것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으로 수행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무당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는 사람이다. 어쩌면 완전 더 소위 말해서 무형문화재에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형문화재의 핵심은 오랫동안 전수되어 왔던 기술을 오랫동안 전수될 수 있게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외부적 요인, 그러니까 신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오토로 수행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하고 있고 왜 수행하는지 인지해야 된다. 그러면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에기보다는 문수 같은 사람들이 더 무형문화재로서의 역할에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좀 들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태추 씨 얘기 들으니까 장인정신 얘기가 네, 장인정신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 사회가 장인정신을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잖아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서비스의 비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계 수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구멍가게라고 생각을 하고 뭐 시계 수리 비용이 뭐 5만 원이나 해?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뭐 문화 수준이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굉장히 그 가격은 올라가는데 실제적으로 인간 대 인간 대면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분들에게 굉장히 조금 그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동감을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젊은 세대들이 어떤 나를 더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경험이 어떻게 이렇게 작고 그다음에 어떤 뭐 내가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투자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야. 연륜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기존의 사람들이 수긍했던 어떤 그런 원칙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그게 철저히 외부의 시선이죠. 그런 거에 맞춰서 진짜의 기준을 정하고 이런 거에 더 목매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혼모노를 읽으면서 저는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들었던 것은 사실 혼모노가 이 전체 그 소설집의 제목 타이틀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고 매력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저는 반대로 그 매력 있는 주제라는 것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너무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큰 재미는 없었다. 빅재미는 예. 없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무당을 다른 걸로 치환해도 충분히 말과 이야기가 된다라고 말했던 것은 누구의 이야기라도 상관이 없는 만큼 지금 그 전에 읽었던 작품들, 그 앞전에 있었던 작품들, 그 이후에 있는 작품들에 비해서 이야기의 힘이 약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신선한 거 말고는 매력적인 부분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신과 구의 대립, 그리고 뭐 진짜와 가짜, 그리고 뭐 수행하는 자와 수행하지 않는 어떤 희대의 천재, 그 모차르트 이야기 같이. 네네. 살리에로와 네. 모차르트. 그것처럼 이 이야기의 구조나 서사 자체는 되게 전형적이죠. 예, 재미가 없었다. 다만 무당이라는 소재가 참신했고 매력 때문인 것 같고 또 뭐 최근에 이제 그런 관련된 무속과 관련된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네네. 매력이 있어 보였지만 크게 저의 흥미는 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혼모노를 영화화한다면 뭔가 또 다른 장치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죠. 만약에 혼모노라는 작품을 영화로 만들려면은 네. 일단 제가 막 떠오르는 장치나 추가해야 될 이야기는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문수는 누가 맡았으면 좋겠어요. 문수요? 최민식? 아니요. 아니야? 그 설경구? 그 아저씨, 그 거북이 달린다 아저씨, 거북이 4885 아저씨. 그러게 김윤식. 김윤식 아저씨, 김윤식 배우. 맞나? 김윤식 맞을 거예요. 김윤식 아무튼 거북이 달린다 4885. 그 아저씨가 어울릴 것 같아요. 추적자 아저씨. 네, 추격자 아저씨. 왜냐면은 그 아저씨 엄청 뭐 스릴러나 이런 거에도 잘 어울리는데 얼마 전에 찍었던 영화 중에 그게 있어요. 그 가족 영화인데 장손이었나? 아무튼 그 평양냉면집 하는 꼬부랑 할아버지로 나오고 자기의 핏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거든요. 그 가족 코미디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엄청 부드럽고 푸근한 인상이 생겼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아주 그 구두쇠 같고 날카로운 부분들도 네. 있고. 근데 문수가 애기 신이 혼자 거리를 거니는 뒷모습을 미행하는 신이 나와요. 그렇죠. 신애기. 네, 신애기를 쫓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신애기가 또래 친구들이 있는 카페에 가서 멀뚱히 있는 거, 자기 또래 애들처럼 어떤 길거리 로드샵에 있는 물건들을 관심 있는 거. 처음에는 신애기가 자기의 신을 가져갔다는 어떤 질투와 분노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궁금증도 있고 뒤를 이제 미행을 하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맞아, 저 아이도 내가 어렸을 때 신내림 받았을 때 느꼈을 어떤 고독과 외로움, 감정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신애기의 엄마 아빠를 만나면서도 어느 정도의 위안과 따뜻한 말을 건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그 김윤식 아저씨가 갖고 있는 그 따뜻함과 애정 어린 시선이 어울리지 않을까. 태출 씨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했구나. 저는 그냥 보고 넘겼는데 맞아요. 그런 어떤 시선이 성혜나 작가의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어떤 디테일들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미워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쵸. 보편적인 어떤 공감대와 어떤 연민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는, 그러니까 되게 입체적인 인물로 그려내는 맞아요. 그런 부분들. 보면은 그래서 그 인물들이 이후 작품들도 그렇고 앞전 작품들도 그렇고 정말 따뜻한 눈으로 보게 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솔직히 상황과 사건 그리고 인물 자체만 단편적으로 두고 보면은 조금 거부감이 들거나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 아마 그 문체나 그 스타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따뜻함이 서려 있고, 예, 그래서 저는 그 문수라는 사람이 참 매력 있는 인물이라고 느꼈던 게 질투도 하고 분노도 하지만 또 자기의 할머니를 모시면서 그 이 신 할머니를 모시면서 하는 정성스러움과 자기 일에 대한 욕심도 있고 그리고 욕망도 있고 야욕도 있는데 밉지 않은, 그리고 너무 다채로운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후일담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과연 문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제가- 이 구판은 아싸리판이 났겠죠? 아살판이 났어. 나서 신애기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신혜기는 네. 똑같이 네. 그 전에 할머니랑 함께 했듯이 경멸의 눈으로 봤을 것 같아요. 문수를 보면서. 근데 그 경멸의 눈이라는 것은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까지 오지 못할 거라는 것에 대한 권위의식일 거예요. 그러면 문수는 이제 구판을 접게 되나요? 무당을 접게 되나요? 아니요, 무당이를 접진 않을 것 같아요. 접진 않을 것 같아요? 계속 할 것 같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 뭐냐면은, 그 전까지의 문수는 이 할머니 신 때문에 있었던 문수예요. 근데 이 구판 이후로 이 신이 없이도 굿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아까 알을 깨고 나왔다고 네네. 한 걸음 나섰다고 느끼고요. 오. 되려 반대로 저는 문수가 신혜기를 따뜻하게 대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신혜기도 언젠간 이 할머니가 떠날 거예요. 변덕으로 인해서. 그래서 신혜기도 그때 엄청난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문수는 그걸 깨어나는 사람이고 그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계속 이웃으로 지내면서일 수도 있고 하지만 혹은 문수가 다른 수행을 떠날 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문수 아저씨는 신혜기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선배 무당이 되지 않을까. 야 그렇군요. 어쨌든 문수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따뜻한 인간이에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또 일말의 양심이라는 게 있는 게 그 네. 의원이 와가지고 하잖아. 나 구판 크게 하나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 문수 아저씨는 신이 없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나 같으면은 오케이 해줄게 할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옛날에 해줬던 그 할머니의 가르침 가짜 흉내내는 거 하지 말아라. 근데 그러면서도 그 일말의 양심을 짚고 그래도 진짜 이거 한 건 해야 내가 먹고 사니까 그러면서 그거를 준비하는 태도가 어차피 가짜라면은 가라로 쳐도 되는데 열심히 그걸 막 물건을 사러 가고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이 인간은 정직한 인간이다. 그래서 나는 뭐 신이나 무당을 안 믿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서 하는 말이지만 신기가 없더라도 어떻게 보면 계속 앞으로도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지난 경험들을 갖고 카운셀러 신이 없는 무당분들 중에 그런 카운셀러 역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역할로서 사시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신혜기의 미래는 어떨 것 같습니까? 신에게는 그냥 승승장구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뭐 똑같이 당하겠죠. 신에게 2가 나와서 신에게를 대체하는 거고 이렇게 이 어떤 이런 구조는 꾸준히 가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아까 뭐 장인정신도 얘기했지만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는 이제 다른 이 책 내용과는 다른 얘기인데 흉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맞아. 흉내를 내면 진짜가 닿을 수 있다. 맞아. 그럼 저희 이제 네 번째 네. 단편 구의 집. 혼모노 평점 혼모노 평점. 저는 한 3점. 3점, 저는 드립니다. 2.5 정도. 2.5. 오. 아까 말했다시피 그 주제 말고는 네. 흥미롭지 않았다. 네. 자, 그러면 저희 구의 집. 구의 집. 자, 가로월동 98번지. 자, 어떻게 보셨나요? 구의 집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자면 어떤 내용인지. 네네. 구의 집이라는 것은 남영동에 대공문수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와 그 이제 수련원. 사실 이제 고문실이죠. 네. 근데 그 건물이 엄청 치밀하게 지어진 건물로 알려져 있어요. 네네. 창문의 빛의 방향이라든가 문과 문이 서로 마주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고문을 하기에 정말 적합한 공간으로 만들어져. 어떻게 보면 잔혹할 정도로 천재적인 작품인데 이 군사정권 당시에 이 일을 의뢰받은 대학 교수가 그쵸. 우수한 제자들이 아닌 굉장히 평범한? 평범하고 실용주의적인 아무런 색깔이 없는 한 아이 구씨를 데리고 이 일을 수행을 하면서 생기는 우당탕탕 스토리입니다. 네. 우당탕탕 스토리라기보다는 이제 뭔가 이제 논픽션 느낌으로, 그러니까 팩션 느낌으로 네. 존재하는 사람인데 이제 작가의 상상력을 조금 곁들여서 네.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이 구집은 그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그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가가 쓴 책에 나온 그 악의 평범성과 연관해서 그 이런 어떤 개념이 많이 이제 그 알려지고 나서 그러면 실제로 아우슈비츠에서 이런 그 유태인들을 학살하는데 몸소 실천했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나라의 그 정치 상황에 빗대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고문실을 이렇게 만든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을까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독자로 하여금 그렇지, 이런 엄혹한 시절에 이런 인간들이 지금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다 라는 점에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소재를 효과적으로 기술적으로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유사하고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 때문에 떠오르는 건데 사실 유대인과 수용소에 관련된 유사한 영화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도 개봉한 영화부터 해가지고 뭐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녀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에서는 그런 조금 이 슬프고 거친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투쟁하거나 혹은 뭐 그런 것들만 거칠게 다루었었는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다룬 건 처음이죠. 네. 네. 그리고 그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건조하고 담백하게 마치 그 건축물, 콘크리트 건축물 같이 견고하게 잘 쌓은 느낌이 들었었고요. 그러니까 가해자라고 하기보다는 시스템이죠. 그렇죠. 그런 어떤 위에서 내려온 어떤 명령대로 맞아. 어떤 굴러가는 그렇죠. 시스템, 건설 기계.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교수가 인간이라기보다는 사물처럼 도구처럼 표현되어 있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성현아 작가가 일부러 구보숭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이런 것보다는 차가운 이성, 네. 차가운 논리, 네. 어떤 그 교수가 얘기했던 부분을 자기 혼자 네. 생각해가지고 교수님의 참뜻이 이런 거였군요. 맞아.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잡을 수 있는 작은 희망만으로도 더 고통스럽게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죠? 건축물을 이제 짓는 데 있어서 구본숭의 이제 교수님인 거죠. 그 교수는 이 도안을 만들면서 밑에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사무 공간이라든가 혹은 뭐 직원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는 어렵지가 않았는데 그 위에 취조와 고문실을 이제 구조하는 데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은 늘 입으로 뱉는 말이 인간을 위한 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줬던 사람이고요. 근데 구본승이라는 사람은 기존에 이제 과제를 내면은 사람들은 이제 실험적인 건축물로서 이제 자기를 뽐내는데 다시 아름다운 건축물로서 이제 자신을 뽐내는데 구본승은 너무나도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미니멀하고 기능적인 건축물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교수는 그것을 보면서 색깔 없는 구본승을 데리고 온 거였는데 구본승이 그 위에 이제 취조실과 조사실, 고문실을 이제 계획하는 데 있어서 어떤 희번뜩한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나의 이제 사건이 바로 창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수가 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창문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있는 게 나을까 없는 게 나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구본승이 아마 그 창문이 없는 건축물을 처음에 내놨다가 이후에는 창문이 있는 건축물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수님 말이 맞았습니다. 교수님이 왜 제 설계를 별로라고 했는지 깨달았는데 교수님이 말했던 사람을 위한 건축물이라는 게 이런 거다. 창문이 아예 없는 게 공포심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창문을 얕게 내서 일만의 빛이 들어오고 그것이 주는 희망이 인간을 더 큰 공포로 빠뜨릴 수도 있다. 그 창문이 그 전에 업계에 설계했을 때는 창문의 빛을 보면서 이 사람이 다시 나갈 수 있을 거란 희망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저항하거나 혹은 입을 꾹 다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줌의 희망 때문에 더 공포와 어떤 그 취조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그래서 인간을 위한 건축인데 네. 인간 고문을 위한 건축 수제자가 되어 너무 무서워. 이런 건물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죠. 맞아요. 그리고 뭐 정치적인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당시에는 어찌되었던 뭐 옳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만들 수 있는 국가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은 악한 일을 해도 선하게 나올 수도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악인을 만드는 게 쉬운 나라였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컨베이어 벨트의 역할을 한 게 바로 그 남영동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데 있어서 얼마나 그 공과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을 했을까 그리고 그 잔혹함이 어떻게 탄생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구본승이라는 인물은 엄청나게 건조하고 담대한 인물로 그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악의 평범성 다시 한번 그 말을 떠올리게 되기도 하고 한편 제가 제일 느꼈던 부분은 구본승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이 설계를 계속 수정하고 골방에 들어서 쉬지도 않고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끝내 이 결과물로서 도달하게 되는데 그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서 봤는지 모를 내용인데요. 화살촉을 만드는 사람과 네. 갑옷을 만드는 사람 둘 다 전쟁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네. 화살촉보다는 갑옷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보다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똑같이 전쟁의 참혹함에 동조하더라도 나는 얼핏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딱 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구본승이라는 인간은
평범하고 실용주의적인 사람이었지만 말 그대로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그쪽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그 얘기 생각나요. 그 프리츠 하버라는 그 천재적인 화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1차 대전 때 청산가리를 개발한 사람인가? 아니면 청산가리를 활용한 그 유독가스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걸 통해서 1차 대전 때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프리츠 하버가 또 뭘 만드냐면, 그러니까 비료 기술자가 돼서 지금 전 세계가 누리고 있는 식량난을 해결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모순적인 어떤 기술, 어떤 과학의 양면성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성애나 작가는 이제 이 구의 집 막바지에 굉장히 비루하고 남루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구보승의 그 한순간을 딱 포착해서 끝맺는데 굉장히 이런 것들은 영화적이었고 굉장히 이 소설 역시 굉장히 많이 쓰고 고치기를 반복했던 그런 흔적이 보이는 흔적이 좀 보였던 것 같아서 이런 시도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구보승의 마지막에 그 남루한 모습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건축가로서의 삶은 남루할지언정 한 개인의 삶으로서는 여전히 무탈하게 지내고 있는 그렇죠. 평범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어쩌면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과거를 청산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세계대전을 일으킨 사람들이든 뭐 국내에서도 이제 악인들이든 이런 청산의 작업들을 계속 수행하려고 하는 제일 큰 이유는 그들의 평범하게 살고 있는 모습들이 보기가 싫고 그래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해결되지 않고 미안한 상태로 있다라면은 이 악은 언제든지 쉽게 다시 발현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또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성혜나 작가님은 이 사람의 그 평범한 삶을 비추는 것을, 조명하는 것을 되려 반대로 응징을 하거나 이랬으면은 독자들은 그걸 보면서 해소돼 버릴 것 같아. 아, 그렇죠. 예. 어떤 문제를 그대로 심어 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우리는 구보승이 어떻게 보면 교수의 손에 이끌려서 이 일을 수행하게 되고, 그렇죠. 학생으로서 그냥 시키는 일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의 한 인간으로서 그냥 굴러갔을 뿐이라고도 느낄 수 있지만, 전쟁 수행의 가복과 화살촉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 그 안에서 어찌되었던 끝내 선택한 건 본인 개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설이 현대적인 부분은 그런 거예요. 과거 같았으면 이 교수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이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끌어내리면서 자신의 어떤 작가의 도덕적 우위를 보여주는 데서 그쳤을 텐데, 성혜나 작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평범한 어떤 인간, 이 사람에게 이용당했지만 과연 이 사람이 행하는 행위에 일말의 어떤 문제는 없을까? 이거를 이제 지금 시점에서 다시 보여주면서 독자들에게 조금 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요런 식의 뒷매짐이 굉장히 현대적인 거죠. 이런 시선들이 굉장히 사소하고 일상적이지만 근접해서 들여다보면 뭔가 거대한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았던 어떤 비밀들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래서 별점 4점. 4점, 저도. 일치했네요. 그랬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3편이 남았는데 네. 5번째 단편이 우호적 감정입니다. 우호적 감정. 네. 어떤 내용이죠? 우호적 감정은 이제 흔히 말하는 요즘 회사 스타트업 분위기에서 뭔가 이제 직급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서로 애칭을 편하게 부르는 어떤 하이 케빈. 저는 대표가 아니에요. 탐이라고 해주세요. 네, 뭐 이런 어떤 회사 분위기에서 이 회사가 이제 마케팅 뭐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뭐 마케팅 회사라고 하면 요즘 되게 하는 일이 많잖아요. 뭐 리브랜딩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상품도 판매하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 해결도 하는데 자기가 이 화자인 나가 있고 나는 신입인 것 같아요. 그죠? 거의 신입이고 자기 위에 이제 그 수잔이라는 과장급이 있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 진이라는 부장급이 스카웃돼서 들어오는데, 이 진이라는 사람은 속내를 알 수 없는 어떤 40대로 묘사가 돼 있고 그 회사의 새로운 문화와 뭔가 이렇게 섞이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나오는데, 이게 맡은 프로젝트가 얼그러질 뻔 하다가 이 진이 나와서 막상에 이제 캐리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작은 소규모 회사에서 있을 법한 그 뭐라고 해야지?
뭐야 본인 명세서라고 하나? 그 임금. 예, 임금인데 이제 성과금. 성과금 그 자료가 풀리면서 어떤 그 한국적인 뭔가 그런 소재죠 그것도. 예. 차별성이 보이죠. 예를 들어서 이 스타트업의 시작부터 함께 했었던 그 수잔의 성과금보다 중간에 들어온 진, 나이가 조금 더 있죠. 그 진이 훨씬 더 성과금이 높고. 근데 지금까지 일을 하는 걸 봤을 때 진은 거의 일을 안 했어요. 저 사람 왜 데리고 다니지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 회사의 어떤 스타일, 구조를 처음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수평적인 회사이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고생스럽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사는 마케팅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스타트업이라는 게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근본 없는 회사들이 많아요. 피봇이라고 그러죠. 사업을 많이 바꿔요. A라는 사업을 하다가 투자를 받고 뭘 하다가 안 된다 싶으면 피봇해서 유사 사업이다 아예 새로운 걸 하기도 하고 그걸 재밌게 이제 풀어낸 게 이제 드라마 중에 그 유니콘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한국 드라마고요. 그것도 보면 맨날 피봇하거든요. 회사가 계속 회사 자체가 흑자를 못 내고 투자로만 연명을 하다 보니까 새롭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만 쫓아가는 회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바로 도시재생이었고, 그렇죠. 시골 재생, 시골 지역사회 재생, 네네. 농촌 재생. 네, 농촌 재생. 그러다가 농촌의 뭐 도시화 이런 거라기보다는 농촌이 귀농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거나 혹은 그 농촌에 있는 소규모 그룹들 협동조합 같이 만들어서 뭔가 하는 시스템을 이 회사가 맡아서 하게 되고 이미 돈은 받았어 투자금을. 근데 그러면서 마을의 어떠한 이권들과 이유들 때문에 이게 빠그라질 뻔하는데 진이 해결사로 나와서 해결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수자는 떠나는 거죠. 그렇죠. 떠나는 걸 이제 나의 시선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저는 그냥 그 요즘 세태나 요즘 어떤 직장 새로운 어떤 직장의 분위기가 겉모습만 바뀌었지 사실 실상은 똑같다. 이런 것들 어떤 가식적인 인간관계들 그 다음에 어떤 위기 회사가 위기라고 보는 점만 해결하면 되는 그런 어떤 능력주의 이런 것도 잘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그냥 그렇구나 그 정도 수준. 예, 이걸 효과적으로 보여줬는데 이 단편 자체가 그렇게 그냥 세태를 보여주는 거에 그냥 그쳤다라는 생각밖에. 저 없더라고요.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보면은 많이 또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남 실장님 이제 일반적인 직장 구조들 이후에 생긴 스타트업을 다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류의 사업하는 또래 친구들이 딱 이제 있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꽤 많거든요. 네네네. 예, 그리고 저도 스타트업 유사한 데를 이제 다녀본 적도 있고 스타트업 다니다가 그런 류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옆에서 많이 보기도 하면서 시대적으로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실리콘밸리병에 걸린 거예요. 걔네들은 이제 다 수평화된 조직 문화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우리의 주인공의 보스이자 회사 대표는 맥스. 맥스 같은 경우는 수평적인 구조와 스타트업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뭐 실내 자기 사무실을 따로 쓰지만 그 안에 막 스타트업 다운 것들을 막 갖다 놔요. 막 건강을 챙기는 어떤 막 헬스 도구라든가. 그쵸. 네. 이제 쇼잉이 엄청난 거죠. 그걸 하고 싶어서 한국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막 스티브 잡스처럼 입고 다닌다든가. 근데 실제로 진이 빛나는 순간은 진의 이제 서사를 말하자면 진이라는 사람은 대기업의 원래 거의 임원급 아마 뭐 상무 이후까지 가려다가 그만뒀거나 쫓겨났겠죠. 그쵸. 그러고 나서 고액 연봉을 받고 스타트업으로 이제 들어온 케이스일 텐데 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니던 회사와 달리 수평적인 거를 잘 적응하지 못하고 농담에도 잘 끼지 못하고 그 열정도 의아해라 하지만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발군의 빛을 드러내는 게 바로 기존의 고리타분한 기존의 회사에서 하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뭔가를 해결한다기보단 보여지지 않는 힘을 쓴다든가 리베이트 같은 걸 약속한다든가. 저 소설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았지만 이 지금 투자금이 와서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위해서 뭔가 굉장한 조건으로 회유를 했겠다. 맞아요. 이런 능력이 굉장히 그렇죠. 뛰어난 사람으로 나오죠. 그 회유의 장면에서도 보여지는 것이 아주 은밀한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쪼개졌고 뭐 지분 문제 때문에 싸웠는데 진이 잠깐만 나 얘기 좀 하고 올게 하면서 그렇죠.
자기 팀원인 수잔과 나를 제외하고 둘이서 어디서 꽁냥꽁냥 얘기를 하고 와. 그랬더니 갔다 온 사이에 둘은 이미 벌써 호영호재를 하고 진 선생님만 믿으면은 지분 문제부터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으니까 저 그럼 다시 이 사업 하겠습니다까지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수잔은 거기서 현타가 온 거죠. 그렇죠. 내가 기존에 다니고 있던 그런 회사들과 달리 혹은 기존에 세태가 싫어서 수평적인 관계가 유지되면서 미래를 꿈꾸는 도모하는 회사일 줄 알았는데 그렇죠. 알고 보니 옛날이랑 똑같아. 그러면서 진이 그 회의가 끝나고 오자마자 즉급 얘기를 하죠. 그렇죠. 아 수자는 과장급이고 나는 뭐 부장이지. 부장이지. 거기서 수자는 이제 수틀린 거야. 근데 수잔이 거기서 한번 팍 지르거든요. 근데 진은 이런 식으로 일 망치지 말라고. 근데 저는 또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주변에 그 사업하는 형들이나 네네. 혹은 회사 다니는데 영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거 느낀 적이 많거든요. 보이지 않는 대화, 보이지 않는 썸띵 안에서 일을 잘 만들고 그게 그 사람의 소위 말해서 수행 능력인 거예요. 그게 연봉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진의 성과금은 이럴 때 쓰이기 위해서 크게 받았구나. 그리고 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도 수평적이거나 투명한 거래로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구나. 아직도 씨발 개발도상국 수준이다 라는 걸 느꼈고 네. 그래서 이야기에 이제 말미에 가면은 네. 거의 이제 그 수평적 구조는 사라진 지 오래야. 그냥 뭐 넌 데리고 넌 뭐고 이걸 진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 진이 자기의 능력을 한 번도 못 보여주다가 후반부에 한 번 딱 보여준 이후로 사람들 이제 깔고 가고 그러면서 대표랑 독대하고 이런 인간으로 이제 비춰지면서 끝나죠. 그렇죠. 되게 재밌게 보셨구나. 흥미로웠어요. 근데 이제 저는 현실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는 투자도 못 받는다. 그래서 약간 이제 뭐 판타지적인 면이 있긴 하겠지만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소설 쓰고 있는데 나와 비슷한 또래들의 지금 회사의 새로운 문화는 이런 것인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달라? 뭐 이렇게 그냥 동시대의 어떤 흐름들에 아니면 이제 동시대에 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의 어떤 세계를 상상하면서 쓴 거 아닌가? 그렇게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주제이긴 한데 이런 얘기를 그러한 현실적인 얘기들이 잘 담겨 있다. 네, 별점은? 별점 3.0. 저는 이거는 한 2.5점 네,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2편 남았는데 네. 자, 잉태기. 자, 잉태기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좀 약간 이제 상위층 부자의 그 서진이라는 여자가 있고 이제 임신을 하고 아마 이제 돌싱인 것 같아요. 네. 서진의 엄마가 굉장히 극성 엄마죠. 극성맘이에요. 근데 그 극성맘보다 더한 시부가 있죠. 네. 그래서 시부와 엄마의 갈등을 그리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그 서진의 엄마의 입으로 기술되는 그런 시점을 택했고 그런 얘기죠. 그냥 뭐 원정 출산을 한 해 만에 약간 이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지만 어떤 그리고 약간 전형적이기도 해요. 많이 우리가 의뢰에 그랬을 법한 인물들이 등장해서 아귀다툼을 하고 근데 과연 서진은 여기서 이제 저는 이 서진이라는 세대를 대변하는 게 없거든요. 서진은 그냥 엄마와 할아버지 사이에서 휘둘리다가 뭔가 이제 유산 직전 상황까지 가는 그런 굉장히 피해자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뭐 MZ 세대건 지금 젊은 세대의 그 9세대들이 젊은 세대의 길을 뭐 가로막거나 젊은 세대의 욕망을 본인들이 구슬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단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근데 이제 그 정도에서 그냥 소설도 끝나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큰 줄기가 아무튼 시부는 소위 말해서 이제 어설픈 압구정 부장, 뭐 압구정 부자, 청담동 부자 이런 게 아니고요. 평창댁입니다. 평창동. 내추럴본 근본 부자. 예. 그 평창동에서 살고 있는 제지 사업을 하는 대부호예요. 어떻게 보면 그 집으로 시집을 간 사람이 바로 이제 본인 엄마이고 그녀의 딸이 이제 수진이고 서진이고 서진은 이제 임신을 해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원정 출산을 싶은 거죠. 그렇죠. 엄마는 나는 그래서 내 아이의 아기가 미국의 국적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할아버지는 털을 옮겨서 아이를 낳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안 맞고 자기 집안 사람들이 대대로 다녔던 초중고가 있는데 거기를 그대로 수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부의 갈등, 가치관의 차이가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만 핵심은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개인의 삶의 운명을 외부의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외부의 힘으로 결정지으려고 하는 주도권 싸움이 크고 그 주도권 싸움 안에서 제일 소중하다는 딸과 손자의 그 위험은 안중에도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소설의 말미에 가면은 시부와 본인의 싸움 안에서 아기 다투는 사이 안에서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들리지도 않았다라고 직접적으로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서 끝나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블랙 코미디죠. 네. 가장 이제 분위기도 밝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어떤 세대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에피소드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구태와 구세대, 그러니까 최악과 악의 싸움 그렇죠. 속에서 근데 과연 서진을 우리가 동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 그러니까 일부러 성현아 작가가 서진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뭔가 서진이 이미 길들어진 어떤 세대로 보여주고 있고 하고 이게 어떤 그 계급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일반 독자들이 접할 때 아이고 그래 그러겠지 수준도 있지만 과연 지금의 어떤 젊은 세대들이 어떤 이런 구세대나 구태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물어보려고 했나? 내지는 약간 그런 의문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든 게 이 소재 자체들이 그냥 소재의 키워드만 보면 첫 번째 부잣집, 두 번째 귀족 완전 부잣집이 아니라 귀족집 아니죠. 귀족 집안. 귀족집.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예를 들어서 원정 출산과 뭐 이런 것들. 그 셋째로는 가족 구성은 대가족의 형태. 하나도 보통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키워드들만 다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 드라마와 닮아 있다는 말이 저는 너무 공감이 되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럼 진짜로 이 환경에 공감될 만한 사람들, 진짜 부잣집 귀족집 애들, 진짜 평창동 애들은 또 이 내용에 공감을 할 것이냐?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왜냐면은 실제로 저는 평창동 친구가 있거든요. 네. 평창동 친구의 삶을 보면은 우스갯소리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어떤 부자가 부자들의 이야기를 쓴 드라마 소설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자기들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에 대해서. 언더도그마처럼 그들은 꼭 악인이어야 되거나 극성이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나는 잉태기를 보면서 그냥 이 작가님이 한번 트라이 해봤다. 그러니까 그 현실감은 없다. 현실감은 완전 제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글빨 이거 되겠나? 왜냐면 이거 어쩌면 드라마 작가로 가기 위한 수순인가? 아 근데 그거는 좀 저기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은 그 엄마의 시선으로 다뤘다는 거는 조금 제가 읽기는 좀 힘들었어요. 읽기는 좀 힘들었는데 이런 도전도 했구나. 이 정도? 네, 잉태기. 그래서 조금 이제 관록이나 연륜이 더 쌓였을 법 할 때 나올 만한 소재인데 어떤 새로운 시도를 했다? 물론 이제 제가 성현아 작가 옛날 다른 책은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읽었습니다. 자, 별점 들어갑니다. 별점 2.5. 2.5. 저도 2.5로 가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작품이 이제 메탈이죠. 메탈.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메탈 이거 어떤 내용이야? 나 이거 기억이 안 나네 지금. 메탈은 잘 기억이 안 나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은 네. 있긴 했었어야 지금. 나 왜 내가 그래서 이 자료 준비한 걸 보면서 네. 메탈 뭐지? 메탈은 그러니까 그냥 지방 고등학교 삼총사가 안 봤어. 밴드부였는데 뭐 음악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뭐 결국 안 됐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나 안 읽었어. 그러면. 안 읽었어요? 왜 안 봤어요? 나 잉태기까지 읽고 다 읽었다고 생각나 봐. 아 진짜? 응. 근데 별 임팩트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죠.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시도해가지고 한 친구의 그 뭐지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컨테이너 박스에 생각났어. 생각났어? 원래 뭐야? 낚시 장비도 존나 재미없었나 보다. 뭐야? 아버지가 원래 낚시 취미가 있으셔서 네네네. 낚시 장비 막 사다가 거기서 막 이렇게 합주하고 연습하는데 네. 뜻대로 안 됐다. 그래서 뭐 각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뿔뿔이 흩어지고 뭐 대학 갔는데 뭐 별 볼 일 없고 대학에서도 뭐 친구들이 뭐 야 너도 뭐 아직도 음악 한다고 하냐 뭐 그러니까 서로 열패감에 사로잡혀서 그냥 물어뜯고 하다가 흐지부지 되다가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2000년대나 90년대 후반 서사로는 그냥 그래 담백하게 지금의 어떤 젊은 세대의 좌절을 담아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너무 약간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뭐 새로운 시도를 해봤다. 이런 어떤 청춘들의 불우한 자화상을 그려보고 싶었나 보다. 이런 정도의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적으로나 흐름이나 아니면 뭐 인물들이나 딱히 뭐 비판적으로 바라볼 만한 지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런 작가님도 글 쓰시는 이제 아티스트시고 또 이제 문창가 나오시고 저도 이제 뭐 유사하게 그렇게 작업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주변에 보면 꼭 있어요. 잘된 친구, 못된 친구. 그리고 이 일을 그만둬가지고 되려 더 잘 돼서 먹고 살만해가지고 맨날 술 사주던 친구. 근데 그 친구들도 술 사주는 이유가 그것도 있는 것 같아. 하나는 얘네한테 내가 술 사주면서 느끼는 나 그만두기 잘했어라는 위안. 혹은 진짜 내 친구 잘 됐으면 좋겠어 하는 서포트. 뭐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술 사주는 친구 진짜 많거든요. 그 새끼 저 맨날 비빌거리니까. 근데 나는 또 그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열평에 빠져. 야, 그런 그 사회의 톱니바퀴로 기어 들어가갖고 네가 몇 살까지 그 일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말론 못하지. 야, 계란말이 사주는데. 근데 소주를 삼키면서 씨발 두고 봐라. 나 무조건 잘 돼가지고 나 너한테 이 얻어먹은 계란말이 계란 한 판으로 갚는다. 근데 이게 예쁜 마음이 아니야. 분노밖에 없어. 공짜로 얻어먹으면서 눈은 존나 시퍼래. 쌍스러운 놈이죠. 아무튼 뭐 이런 경험들이 아마 작업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메탈이 인상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현실을 너무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30대 초반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또는 이제 어떤 고등학교 때의 꿈을 대학 가서 펼쳐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몇 명 없잖아요. 없죠. 대학 가자마자 또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인간관계에 적응하고 멀다하다 보면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었지? 우리나라 교육 구조가 뭐 아니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일부의 어떤 선택받은 사람들 또는 재능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활은 다 이런 거예요. 이런 분투기로 점철되다가 맞아요. 적정한 뭐 이제 밥벌이를 하는 거죠. 또 밥벌이를 하게 되면 나의 꿈은 또 멀어지게 되고 순식간 시간이 가. 예, 나이 들고 또 그걸 향수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 메탈도 뭔가 이 약간의 어떤 폭력적이거나 약간의 자극적인 게 전혀 없어요. 얘들은 그냥 음악을 그냥 좋아해서 메탈이 좋았는데 뭐 그래서 뭐 공연장도 가봤는데 그 다음에 우리 또 합주도 해봤는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곡을 발표해서 뭐 소설상에서 사람들이 뭐 많이 듣고 요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노래를 뭐지 그 사운드 클라우드 같은 인디 폼에 올려가지고 뭐 인디 공연을 한다든지 언더부터 시작을 해서 차곡차곡 밟아가지고 뭐 어떤 프로듀서에게 그게 닿아가지고 갑자기 또 유튜브로 바이럴이 돼가지고 갑자기 뭐 틱톡 배경음악으로 쓰여서 성공하거나 돈을 벌었다 이게 아니라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 밴드 음악 중에서도 비주류인 메탈을 선택한 어떤 되게 어떤 그냥 평범한 재능도 없는 그냥 일반 청년들의 그냥 분투기인 거예요. 이게 너무 사실적이니까 이게 희미해져가지고 현실이랑 너무 잘 섞여. 방금 읽었는데 아 이거 다 아는 얘기네 이러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뭐 교육 이런 것까지 떠나더라도 한번 엎어졌을 때 재기하기가 힘든 시스템이다 보니까 예술은 여러 번 엎어지면서 그걸 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 금방 그만두거나 아니면 그걸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뭐가 있거나 그렇죠. 집이든 뭐든. 그러니까 음악이나 예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시스템이 없잖아요, 사실은. 내가 노력을 해서 얼마만큼 써야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연습의 루틴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한다고 치면 일단 내가 진짜 쓰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맞아. 근데 메탈의 이 세 명의 청춘들은 열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과거에 내가 그냥 동경했던 잔상들만 있지. 그렇죠. 거기로 가기 위한 어떤 이제 플랜들이 없는 거죠. 이게 예술이라는 것을 감히 씨발 누가 평가해, 누가 예술가고 아니고 그걸 가이드라인을 그려. 그 얘기할 때 문학에서도 등단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등단 작가도 있고 뭐 출판으로 등단하신 분들도 있고 혹은 그냥 비등단 한 상태로 계속 글만 쓰신 분들도 있고 지들끼리도 거기서 존나 와각투쟁한단 말이야. 뭐 얘는 뭐 어디 문예주 출신이네, 신춘문예 출신이네, 얘는 출판 등단이네 하면서 개지랄 존나 하는데 그런 이유 중에 또 한편으로는 예술이라든가 뭐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너무 쏟아져 나오니까
하나의 걸음망을 내가 봤을 때 장치적으로 한 거야. 라고 저는 느껴요. 제가 뭐 절대로 뭐 등단 문화를 뭐 옹호하거나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의 이유는 너무 막 쏟아져 나온 것을 계속 발표하거나 이 폐쇄적인 문화를 계속 사람들한테 선파하기도 어렵고 근데 다만 영화나 음악은 상대적으로 쉬워. 왜냐면 그 소비하는 시간이 짧거든. 러닝 타임이 1시간, 1시간 반, 뭐 단편 녹음은 뭐 12분부터 30분, 음악은 뭐 3분, 5분, 앨범 하나로 해도 1시간이 안 걸리니까. 근데 독서 문화 같은 경우 그게 타이트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등단이라는 걸음망이 생긴 것 같거든. 근데 영화도 독립영화제 보면은 영화 막 수천 편 쏟아져요. 미장센 이번에 시작하는데 몇 편을 받았을 거야. 심사위원들이 이거 스페이스바 눌렀다가 화살표 눌렀다가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영화 초반에 확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무언가, 영화의 소재에 관심을 갖게 할 만한 어떤 썸띵 이런 거 장치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글쓰기 수업 들어서 등단하고 영화 스쿨, 그러니까 필름 스쿨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영화를 수행적으로 쓰는 어떤 방식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 너무 안타까운데 저는 이걸 비판하지 않는 이유가 아무리 천재적이고 아무리 친구들한테 빨린다고 하더라도 진짜 그 걸음망을 한번 지나간 다음에 내 거 하는 사람이랑 그걸 못 건너가서 포기하는 사람들 혹은 걸음망을 피해서 우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전 우회하는 사람이나 걸음망을 지나는 사람들 더 존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돌아와서 혼모노 얘기를 짧게 하자면은 문수가 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마지막에 신내림을 위한 굿을 하는 행위를 보면서 그 걸음망을 전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메탈 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 그 낚시 장비 참고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남실님 말처럼 네.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네. 우리의 회색 현실과 너무 닮아 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 버렸다. 이거 그냥 리얼한 그냥 그 저기 논픽션 보는 것 같아. 이거. 그래. 네. 내가 내 일기장 보면 재미없잖아. 근데 그만큼 성현아 작가님이 이런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아티스트야. 평점? 평점요? 저는 뭐 이것도 2.5죠. 네. 2.5점. 솔직히 2점이라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내 향수 점수 0.5점 더해가지고 갑자기 씁쓸해지네. 네. 기분이 확 다운됐어. 씁쓸하게 끝나네. 아씨. 성공했네. 이게 그리고 네. 옛날에 음악 들을 때 네. 실장님 네. 앨범 순서 중요한 거 알지? 그렇죠. 순서 중요하죠. 아 잘했네. 아 여운이 남네. 메탈 내용 기억 안 나는데 내 기분이 지금 다운됐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나도. 오늘 어쨌든 성현아 작가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그 박정민의 평으로 다시 돌아가 봐서 네. 이런 그 혹하는 문구가 맞았다고 생각하세요? 넷플릭스보다 낫다? 어떻게 넷플릭스 왜 보냐? 성현아가 있는데 네네네. 그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박정민 선생님의 네. 말씀이 동감 점수 100점 만점에 89점. 이유는 네. 제가 이제 영상과 영화 구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네네. 박정민님께서도 이제 출판사를 하시기도 하시지만 영화 배우이시기도 하고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잘 짜여져 있는 구조에서 일단은 해방감, 즐거움을 느낄 것 같다. 네네. 그리고 스토리 하나하나의 캐릭터가 너무 입체적이기 때문에 보면서 영화를 보는 기분이 든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박정민 선생님의 말씀이 맞다. 완전 동감이 된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다시 영화가 아니라 넷플릭스와 닮아있다는 것은 한편 흥미롭고 재미있지만 그게 과연 칭찬일까? 박정민 선생님은 칭찬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넷플릭스와 닮아있다. 보다 언제든지 끊어도 되고 보다 말고 싶으면 말아도 되고 어디선가 본 듯한 이야기를 새롭게 재배치했다. 새로운 예술 세계라기보다는 재미있는 소설집이고 친구들한테 선물하고 싶다. 그 정도. 네. 저는 이제 우리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재미 위주로 소설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평균치에서 약간 선회하는 정도의 스토리텔링 능력과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근데 이 성현아 작가의 이런 시선, 보여주기식, 그 다음에 어떤 결론부에서 자기의 생각보다는 독자에게 이렇게 공을 넘기는 이런 방식들이 굉장히 현대적이고 굉장히
모던한 부분도 있고 노력하는 작가라는 거는 인정은 하지만 제가 사실 근데 넷플릭스는 안 보거든요. 저 넷플릭스 구독 안 해요. 네, 구독 안 해서 모르겠지만 넷플릭스만큼 재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잘 휘발되는 단편도 섞여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이거 영상을 찍으면서 저는 알게 됐어요. 아, 상현아 작가 하기 잘했다. 아주 좋은 얘기들을 많이 우리 송태춘 씨가 해주셔가지고 나는 진짜 꿈에도 나왔어. 지금-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봐봐. 아무튼 소설은 재밌어야 된다니까. 계속 얘기하자. 내가 실장님한테 연락했을 때도 네, 재미면에서 평균 이상이었다. 근데 재미라는 게 절대 퍼니 정도가 아니라 진짜 너무 흥미롭고 재밌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네네. 내가 실장님한테 연락했을 때도 읽어요 하고 끊고 네. 읽은 이후에 제가 전화 다시 했잖아요. 네, 그때 네. 내가 뭐라고 했어? 그럼 얘기하자. 우리 만나서 얘기해. 왜냐면 내 이 흥분을 이게 한 편 한 편을 하나하나 내가 디테일하게 다 기억하는 거 봐. 이게 존나 재밌다는 거거든. 네. 정말 재밌다는 거거든. 이렇게. 이거 읽어봤어? 어. 맨날 하는 게 이거야. 이거 보내면서 야 읽어봤어? 일단 읽어봐. 왜냐면 나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싶어서. 아. 너 이거 어떻게 읽었냐? 시장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네네. 그러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부럽기도 하다. 누가 주변에 책 읽어서 추천해주고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채널에서 이제 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추천해주면 되죠. 아 그런 아, 그런 독자들이 근데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보겠지. 내가 이렇게 재밌는 거 많이 갖고 올 텐데 실장님도 재밌는 거 많이 알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가져온 책이 한 권 있는데 네. 저 가방에서 빨간 책 좀. 예, 그거. 저는 이제 이 책이야말로 장르와 스릴과 그다음에 뭐 유머, 그다음 소재, 그다음에 깔끔한 마무리까지 굉장히 기술적으로 잘 쓰는 양반인 것 같아요. 한 편 한 편 굉장히 진짜 그 영화 보듯이 봤거든요. 너무 재밌는 소설집이다. 저는 주로 정독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는데. 저는 정독도서관 가서 맨날 점심 먹잖아요. 아 그래? 이런 책을 추천드리고 우리 그러면 뭐 추천할 만한 또 다른 책 있나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저는 이제 이거 혼모노 전에 하나 둘셋네 번째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네. 그 김한기 작가님이 있어요. 미술 작가님. 그분의 이야기들이 이제 들어간 에세이 개정판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김한기 선생님이 있었던 이제 일기 같은 에세이들이고 거기에 이제 김한기 선생님의 사모님과의 이야기와 그 작업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데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이 본인이 쓴 거예요? 김한기? 네, 그래요? 일기 같이. 맞아? 다른 사람이 네,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대필한 건 아니고. 아니고. 직접 쓴 메모지들이랑 이런 것들로 만들어졌겠지 아마 이런 것들. 근데 왜 내가 이걸 재밌게 봤냐면은 네. 옛날에 어떤 카페에 놀러 갔는데 그때 제가 김한기 작가님 미술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이 책이 있는 거야. 근데 표지가 또 멋있어. 그 작가님 원래 잘생기고 멋있으시거든. 그리고 그분의 사진이랑 또 이제 그 여사님 성함 아무튼 그 여사님이랑 같이 또 걷고 있는 유럽 거리를 걷는 사진 이런 게 너무 멋있으신 거야. 궁금해서 딱 열어봤던 내용에 그런 게 있었어. 막 술을 작살나게 먹고 네. 뭐 혼나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는데 야 이거 남일 같지 않다라는 마음을 읽었다가 이 김한기 작가님이 미술 네. 그리고 사회 건축 토목 통틀어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들이 단면 보여지는데 아주 미래지향적이고 제가 얼마 전에 거기 책에 인상적인 게 그거예요. 서울의 한강이 너무 아름답고 대교가 많으니까 하면서 풀어지는 이야기들도 있고 네네. 미술 세계에 대한 얘기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 미술 작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 당대에 살아갔던 아티스트들은 어떤 생각을 살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들이 갖고 있었던 질문들이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들과 닮아 있어요 계속.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작가님 책은 뭐 그 김한기 문학관 미술관 아무튼 썸띵 거기서 이제 출판을 하고 계신데 네네. 또 책을 구매하면 공간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테고 이 책은 또 집에 예쁘게 두기도 좋고 그런 책이 있었네요. 따뜻해요. 재밌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일기를 쓰고 싶은 욕심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도. 왜냐면은 나는 그 시대에 내가 살면서 들었던 하나의 이야기와 질문이었을 뿐인데 후대의 누군가한테 울림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될 테니까 저도 이 이후부터 일기를 쓰고 있어요. 낭만적인 네. 책 추천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책은 뭘로 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 단편집을 읽으면서
기존에 읽다 내려놨던 책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아, 뭔지 알아요. 네. 네. 제가 그게 매호 나올 때마다 열심히 사읽던 애독자였습니다. 건당 7,000원씩 가격도 이제 합리적이고요. 아, 되게 싸구나. 왜냐면 이게 진짜 완전 오마카세인 게 그 문학동네 원래 좀 치는 출판사예요. 잘 쳐요. 네. 여기가. 근데 여기서 상을 받았다면은 그 시대에 잘 치는 아주 괜찮은 좋은 멋진 작가들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웃긴 얘기지만 젊은 작가상을 한번 쭉 훑어보면은 어디서 잘난 척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매우 제가 읽었었는데 아, 그래. 그러다 이번에 또 성인아 무쇠가 되고 있는데 성인아 작가님이 또 젊은 작가상에도 또 이번에 또 올라갔거든요. 우리 길티클럽 이게 최근 호에도 실려 있고 해서 또 얼마 전에 교보문고 간 김에 길티클럽과 동시대를 달리고 있는 작가들은 어떤 걸 했을까? 라는 궁금증 때문에 최근 한번 읽어봤고요. 네. 재밌는 작품들이 있어서 젊은 작가상 이번 호 걸로 알겠습니다. 25년도. 네. 그걸로 가시죠.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